오늘 간밤 미국 증시 움직이면 충돌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충돌, 이 부분이 국제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환율이 문제입니다. 이제 1,400원이 넘어선 원달러 환율, 오늘 새벽에 한때 달러당 1,410원 선까지 뚫렸습니다. 새벽 시장에 마감은 1,409원으로 했지만요. 모두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간밤에 미증시 포함해서 이 국제정세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시장은 우리 입장에서 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뉴욕 시장 개장을 알리는 타종을 올렸죠. 그래서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우리 신인기 앵커 뒤쪽에 배경화면에 저 타종 얘기인데요. 뒤쪽에 저 타종 장면이 저쪽에 있죠. 예. 그렇게 저게 이제 작년 마감에는 작년 11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마감에는 타종을 올렸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때도 떨어졌었고 이번에도 증시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보면 신앵커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갈등 얘기 때문에 충돌 얘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내용은 2분기 성장률이었죠. 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보치 3.1%, 잠정치 3.3%, 확정치 3.8%에서 미국의 통계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높으면 왜 증시에 호재가 되지 악재냐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또 증시 거품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 확정치를 아까 캐스터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이 내용 숫자가 얼마큼 큰 숫자냐를 한번 볼게요.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8%입니다. 그러면 3.8 빼기를 1.8하면 2%포인트의 오큰 법칙에 의해서 인플레 갭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동결론이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증시가 올랐던 부분, 이것이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처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앞서 런던 특파원께서도 영국의 재정사태에서 얘기했습니다는 프랑스 재정사태, 영국 재정사태, 프랑스 같은 추가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3대 평가사들이 강등의 경고를 또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도 또 하나 관심은 국유사 해임 놓고 전직 경제 강요와 그 다음에 석학들이 대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3대 지수는 하락했지만 하락폭, 악재 대비해서는 하락폭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는 저 굵직굵직한 악재에 비해서는 3대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시장의 눈을 사로잡은 장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화면에 CG로 나왔던 장면.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움직였던 경제 석학들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전직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석학들이 특정 현안이라고 제각각 지식이 있고 제각각 잘났다 하기 때문에 모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의 전직 관료, 그 다음에 석학들이 모이게 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저도 국제금융 3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3주 전에도 쿡 이사의 해임 놓고 600명의 미국의 경제학자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은 1000명에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게 쿡 이사의 트럼프 해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드 역사상 1913년 설립 역사상 3대 의장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그린스퍼 의장, 세계 경제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버냉키 의장, 그리고 페드 역사상 가장 이렇게 의장 중에서 A 학점을 받은 제닛 앨런, 이 사람들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페드 의장 중에 3대 의장이라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에 재무장관으로 전부 했었던 루빈 독트리로 알려져 있죠. 예. 그다음에 이분은 뭐 클린턴 정부 시절에 루빈 독트리에서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외환위기와도 그쪽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레일 서머스 교수, 그리고 재무장관이었죠. 펄슨, 티모시, 가이트너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90년 이후에 재무장관은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NEC 위원장들이 대부분 다 석학들인데요. 하버드, 맹큐, 번스타인, 포먼 전부 노벨 경제학상 이렇게 타신 분들입니다. 이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3대 경제 강요들은 뭐냐 하면 통화정책의 페드, 그다음에 재무장관, 재무부의 수장들, 그리고 NEC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계획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이 대목이 앞으로 증시를 이끌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연준 독립성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이 빅샷들의 이 어떤 움직임으로 다시 떠오른 건데, 그러면 금리 인하 계속 주창했던 백악관 계획 잘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커질 거고, 또 하나 일부에선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제계 대반란 사태를 들어서 리사쿡 연준 이사 임기 끝까지 가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쿡 이사가 이렇게 전직 경제 강요와 그다음에 석학들이 이게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오늘 쿡 이사의 페드 내 해임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부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페드가 이사가 해임을 되려면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비효율해야 된다, 부정부패를 해야 된다, 직무태만이다. 그리고 법률을 해석할 때도 광의적 해석, 자의적 해석이 있고 아주 제한적 해석이 있습니다. 법에 의존하는. 그래서 광의적으로 자의성 있게 해석하면 안 된다. 법률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쿡 이사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서류 위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원칙적으로 해임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드의 쿡 이사의 트럼프의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그랬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다시 재해석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성 차원에서 흑인 여성을 처음으로 페드 이사로 임명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지역이죠? 근데 쿡 이사는 바이든 때 임명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다양성 원칙을 폐지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쿡 이사를 지목해서 해임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합법적으로 해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양심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경험이 있었던 전직 경제 강렬이 대반란을 일으킨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가 아무리 간이 크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음은 트럼프가 쿡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붙인다 할 때는 다음은 누가 나설 것이냐, 이것도 월가에서 오늘 또 관심이 됐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겠죠.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면 국민들이 일으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과연 쿡 이사의 해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것이 향후에 지금 실행커 말씀대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쿡 이사 문제는 결국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죠. 관련해서 볼게, 지금 백악관이 관세 관련해서는 마치 지금 경제계가 백악관에 반기 든 것처럼 법원이 또 역시 백악관에 또 다른 반기를 들 수 있다, 이거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될까요? 네. 관세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고, 우리 구인철이라든가 이런 부총리께서도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하는데요.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다양하게 평가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시각과 아니면 잘했다는 시각, 이런데요. 지금부터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관세가 2심까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10월 14일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부과됐던 상호 관세에 의해서 각국들의 관세가 일단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 진영에서는 대혼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연방 대법원의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때는 10월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이 문제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관세 부과에 준하는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자,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확정법 232조, 관세법 331조, 그 다음에 수법 301조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약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국기사에 법원을 내가는데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거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의해서 사실 봉이 긴단자식의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오히려 더 어려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콜롬비아의 개구리 비건 실업에서 자, 미국은 세계적으로는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상품의 이동에 의해서 무역해서 수익이 됐고 산업 기업들도 유치해서 미국의 성장이 됐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해서 성장했고 자본도 이끌어서 자율이 되는데요. 다 막고 있습니다. 상품 관세 막고 그 다음에 기업도 이렇게 대미 투자약 무리한해서 막고 비자료도 사람의 이동도 스스로 넓혀서 막고 자본의 이동은 지금 남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지금까지 성장했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관세라든가 이런 것에서 유날닥할지 모르지만 내 심정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4대 자유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25도에 들어갔던 개구리가 지금 눈아짐하지만 오히려 75도에 들어갔던 개구리가 사는 건 마찬가지로 유능력하다가 나중에 축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반기를 드는 시각이 그것이 관세이든 그것이 쿠기사의 해임이든 모든 면에서 이민과 관련해서 전부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대법원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10월 14일 날 일단은 넘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 반란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내부에서만 충돌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니죠. 위원님, 우리와도 통화수합 논제 놓고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7월 말서부터 이제 8월까지 고위급 관세 협상 또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예. 그때 당시에도 이 팩트 시트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내 평가와 미국 내 평가가 다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게 확인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처음으로 그 팩트 시트라는 얘기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속속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팩트 시트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메모랜담, 비망록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양해각서를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비망록이라는 것은 메모랜담에서 이것은 뭐냐면 구속력과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뭐 이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이런 쪽의 내용이었었는데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양해 관세가 있다. 그러면 양해 관세를 MOU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MOU 표현이 풀네임을 한번 시청자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비망록은 메모랜담입니다. 양해각서는 MOU의 M어는 M자는 메모랜담, O는 of, 그 다음에 U는 understanding입니다. 그럼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누가 understanding 했을까? 미국이 했을까? 한국이 했을까? 서로가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서로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비망록과 양해각서 내용, 미국 측이 제시한 양해각서 내용과 다릅니다. 그러면 자, 양해각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 의문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비망록과 그 다음에 양해각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의문이 돼서 이것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이랑 같이 뭐가 비망록과 그 다음에 미국이 제시한 양해각서 내용과 다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 측이 제시한 양해각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미국에서 제시한 양해각서 내용은 우리가 사실 여러 각도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대미 투자 문제죠. 그래서 자, 이 대미 투자할 때 이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지 배분해서 주도권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유는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냐? SPC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배분해서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렇게 일본식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식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 위에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배분에 있어서는 원금 회수까지 50대 50. 문제는 그 이후에 100대 90. 우리가 돈 내고 이렇게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비망록과 MOE에서 나오는 차이점을 이건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투자 방식에서 한 개의 비망록에서는 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론, 대출, guarantee, 보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망록에서 우리 평가가 잘 됐다는 것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적다. 우리 부담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SPC를 설정하니까 다분히 지분 투자하는 거죠. 지분 투자 넣으니까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퀴티 요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배분에서도 우리가 사실 대출과 보증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 배분에서는 우리가 90%를 회수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은 거꾸로 본인들이 90% 했다. 이게 갈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 측 요구대로 비망록이냐 양해각서 여기에 자잘못을 떠나서 미국의 양해각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베이컨입니다. 일전에 달걀과 베이컨을 비교해서 자 달걀은 계속해서 닭이 알을 낳을 수 있지만 베이컨은 뭐냐? 돼지 뱃살 가지고 베이컨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 뱃살을 풀면 생사 기록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비망록과 양해각서 이 협상팀이 이게 뭐는 거냐? 나중에 확인되겠습니다는 이 여부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관세 협상은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뒤늦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의 국부를 이렇게 침식시킬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뒤늦게 우리의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시한 안들 그러니까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의 말 따르면 블랙 앤 화이트 안 받으면 관세 내야 되고 우리는 이거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 숫자들 따져보면 대한민국이 이 안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어렵죠. 로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약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다 보니까 자 당신네들이 대미 투자 증액을 해놓고 왜 그러느냐 하는 문제까지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됐다면 나중에 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더라도 이게 팩트 시티가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측면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다르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이전서부터도 우리와 일본과는 다르죠. 그 다른 내용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대미 투자액 3,500달러 절대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따질 때는 경제 규모다 하면 GDP로 따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투자 자금의 문제고 이걸 스탁이 아니라 플로 개념이기 때문에 대외 순자산이나 외환보험으로 대비시켜서 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한 자세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 GDP 대비해서 얼마 이런 것은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대미 투자과 관련된 외화 조달과 관련된 경제 규모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일본은 대외 순자산 대비해서 15.2%, 그다음에 외환보유에 대해서 41%입니다. 근데 대외 순자산도 일본의 국채는 대외적으로 보면 국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국채 비중 때문에 대외 순자산 비중이 저렇게 높지 않느냐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일본의 국채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오해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3,500달러는 일본의 5,500달러에서 절대보다 줄긴 하지만 자, 왜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하면 외환위기가 겪는다,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내가 탄핵을 당한다. 본인 자신이 탄핵을 당한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예. 자, 대외 순자산 대비해서 33%입니다. 그리고 대외 순자산 대비해서 가용 순자산,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가용 순자산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가용 순자산을 하면 60%까지 넘어갑니다. 이게 해외 투자에서 당장 지금 45일이니까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용 순자산 대비해서 이게 GDP 대비해서 3,500달러는 60% 남아갑니다. 또 지금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는 일본이 41%인데 우리는 84%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망록과 양회각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미국의 양회각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자금을 마련하고 45일 국제 기체 시장에서 자금을 발행하려면요. 각종 서류도 해야 되고 법률적 심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45일 동안 국제 기차 시장에서 절차상으로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것처럼 비기축통화하고는 기축통화과 달리 심사하는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기축통화국이냐 비기축 따져서 따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45일 내에 국제기차시장에서 저희들이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대우그룹의 세계 금융을 세계 그 경영을 할 때 자금을 많이 조달해봐서 저희들은 잘 압니다. 아마 구인철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훨씬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국제금융시장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렌트라든가 에퀴티라든가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예. 측면은 해석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절차상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마련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 당장 마련하는 게 강제 인수 방식이죠. 근데 달러채는 안 되니까 원화표 시채죠. 강제 인수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환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10원 뛰었죠? 그래서 오늘 국내 언론들이 1,400원 넘어가니까 환율에 대해서 크게 썼는데요. 지금 오늘도 10원이 갤러피를 떠서 10원이 넘어가서 1,410원까지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양의 각서와 비망록 다르자 그것에서 있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부를 보호하느냐 증대하느냐 이 여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초점이 돼서 과정상의 문제분은 나중에 딸 문제고 당장 닥친 이 문제 우리 국부를 증대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에도 과연 가능한가 미국에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쉽지 않은 무제한 통화 스왑 이게 될까도 걱정되지만 체결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문제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은 따라붙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학대에서 어려우니까 협상 조건에서 사실 그 무제한 통화 스왑 요건에서 사실 어제 김용범 정책시장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급한데 무슨 필요 조건이고 무슨 충분 조건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학을 이렇게 해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실 그럽니다는 그런 각도에서 이런 쪽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측면인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무제한 통화 스왑 요구까지 하면서 그런 쪽의 해석이 필요할까 하는 측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사안의 긴박성에 대비해서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무제한 통화 스왑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안 된다 하니까 제한적 통화 스왑은 가능하느냐? 아르헨티나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르헨티나 통화은 미국에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한적 통화 스왑 정도 지금은 금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 사태 같은 범세계적인 문제에 한국에 닥쳐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바로 외환시장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10원까지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뒤늦게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중요한 사항인가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게 전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적은 우리 국부 중대, 우리 국부 보호에 있다는 것을 꼭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전술의 변화를 또 그에 따른 시장 흐름의 변화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 다가온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